당신 너무하는 거 아니야? 또 무슨 얘기를 들었길래 그래? 우리 엄마를 그냥 집안일 해주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야. 뭐,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엄마 당신 힘들까봐 반찬 해다 주고 손주도 돌봐주고 청소까지 해줬는데 당신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 그거야. 그냥 도와주신 거잖아. 도와주신 거라고? 당신이 한 일들이 뭔지 제대로 기억은 하고 있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래? 잘못? 하나하나 다 말해줘. 엄마가 당신 생일 선물로 뭐 사줬는지 기억은 나? 그게 명품 가방이었잖아. 그래. 그런데 그 가방 어디 갔어? 중고로 좀 팔았어. 대단하다, 진짜. 엄마가 당신 생일이라고 고민해서 고른 선물이었어. 그런데 내가 한 일은 뭐야? 받아놓고 바로 팔아버렸다고? 그냥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랬어. 그럼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이라도 했어야지. 필요 없으면 필요 없다고. 그런데 당신 한 짓은 뭐였어? 엄마 앞에서는 고맙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중고로 내다 팔았잖아. 아니,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 그럼 뭐였는데? 엄마는 내가 기뻐할 줄 알고 자기 형편 생각도 안 하고 힘들게 돈 모아서 사준 거야. 그걸 중고로 팔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리고 당신은 엄마한테 선물한 적 있어? 그리고 출산했을 때 엄마가 뭘 해줬는지는 기억해? 엄마가 당신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500만 원 줬어. 내가 준 것도 아니고 엄마가 평생 허리띠 졸라매면서 모은 돈이야. 그런데 당신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어? 당연한 듯이 받아놓고 그 뒤로 엄마한테 제대로 된 감사 인사 한 번 했어? 그때 물론 고맙긴 했지. 그런데 그런데 뭐? 고맙긴 했는데 뭐? 당신 지금까지 엄마한테 제대로 해준 게 뭐야? 500만 원 받았으면 최소한 엄마 생일날 전화 한 통이라도 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건 깜빡하고 있었어. 깜빡해서 엄마 생일날 그래요 한마디 한 거야? 그리고 반찬 엄마가 내가 좋아할까 봐 직접 만들어서 몇 번이나 가져다 줬지? 그 반찬들 어디 갔어? 말 못하겠어? 내가 봤어. 당신이 싹 다 버린 거. 그게 그냥 우리랑 입맛이 안 맞아서. 입맛이 안 맞으면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어머니, 저희는 이거 잘 안 먹어요라고. 그런데 내가 한 짓은 뭐야? 받아놓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상하면 버리기. 그리고 엄마한테는 고맙다고 하고? 이게 내가 말하는 가족이야? 그리고 집들이. 그때 엄마가 당신 힘들까봐 도와준 거 기억나? 그때 한 번으로 끝났어야 했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그 이후로 계속 엄마한테 부탁만 했잖아. 그건 어머니가 먼저 도와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래, 처음에는 엄마가 먼저 해주셨겠지. 하지만 그 이후로는 너는 점점 당연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 그렇게 엄마가 우리 집안일까지 해줬으면 최소한 고생 많으셨다는 말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한 말이 뭐였어? 부엌 정리는 아직 안 하셨네요. 그게 할 소리야? 그게 그런 뜻은 아니었어. 아니면 뭐야? 엄마가 우리 집안일까지 챙기는 게 당연했어? 엄마가 널 위해서 한 게 얼마인데? 넌 엄마한테 뭘 해줬는데? 용돈 한 번 드려본 적 있어?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봤어? 엄마 이제 우리 집에 안 오실 거야. 너도 더 이상 부탁하지 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한테 연락하지 마. 엄마는 이제 우리 집 일 안 하셔. 여보, 그건 너무. 너무해. 당신은 엄마한테 얼마나 너무했는지 몰라? 그렇게 마무리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수원에 사는 68세 주부 이명숙입니다. 자식에게는 한없이 주고 싶은 게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이 들수록 자식이 곁에 있어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아실 겁니다. 저는 아들에게 모든 걸 바쳤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무엇일까요?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희생이 당연한 삶을 살았어요. 가난한 집에서 사남매 중 장녀로 태어났고 어머니 아버지는 새벽부터
밤까지 장사를 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기에 저는 어린 나이에 밥을 하고 동생들을 돌봐야 했어요. 명수가 엄마 시장 다녀올 동안 동생들 밥 꼭 챙겨줘. 처음엔 솜씨가 서툴러 밥이 눌어붙거나 된장국에 소금을 너무 많이 넣은 적도 있었어요. 언니, 이거 못 먹겠어. 그렇게 조금씩 배워가면서 집안일이 제 몫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이런 대화를 수도 없이 했어요. 친구들은 방과 후에 골목길에서 고무줄놀이를 했지만 저는 집에서 막내 없고 동생들 밥을 챙기는 게 일상이었어요. 혼자 남은 막내가 울기라도 하면 등에 업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언제나 저는 가족을 위해 움직여야 했어요. 언니, 나 배고파. 조금만 기다려. 금방 밥 차려줄게. 한겨울에도 빨래를 해야 했어요. 찬물에 손이 얼어가면서도 동생들의 옷을 빨아 널었습니다. 엄마 힘드니까 우리가 도와야 해. 어릴 때부터 몸에 배었던 이 습관은 제 평생을 따라다녔습니다. 23살이 되어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말수가 적었지만 성실한 사람이었고 저를 무척 아껴줬어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품에 안고 있을 때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 아이만큼은 절대 힘들게 안 키울 거야 하고 다짐했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결혼 10년 차 남편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보호자분 맞으시죠? 네, 맞아요. 우리 남편은 괜찮은 거죠? 죄송합니다. 손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6살밖에 안 된 아들을 두고 저는 혼자가 됐습니다. 아무 일이나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현실은 너무나 냉혹했어요. 슬퍼할 겨를도 없었어요. 무엇보다도 아들이 있었습니다. 굶길 수 없었어요. 사장님, 저 설거지라도 할 수 있어요. 일 좀 주세요. 아이고, 힘들 텐데 할 수 있겠어요? 해야죠. 애를 키워야 하는데요. 일할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해야 했어요.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했습니다. 길거리에 나가 신문지를 깔고 작은 물건들을 팔아보기도 했어요. 비 오는 날이면 우산도 없이 떨면서 앉아 있었죠. 손님이 하나도 없는 날이면 쪼그려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거라도 사가세요. 아주 싸요.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면 손끝이 얼어붙고 다리는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가면 피곤한 티를 낼 수도 없었어요. 아들은 늘 밝은 엄마를 원할 테니까요. 그렇게 버티다 보니 어느새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낮에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식당에서는 하루 종일 손이 쉬지를 않았어요. 뜨거운 물에 그릇을 닦다 보면 손끝이 빨갛게 부어올랐죠. 때론 기름때가 너무 껴서 아무리 닦아도 깨끗해지지 않았어요. 잠깐 쉴 틈도 없이 손님들은 몰려들었어요.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다리는 점점 퉁퉁 부어갔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일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나면 온몸이 녹초가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숨을 고르며 가방을 단단히 붙잡았어요. 조금만 더 힘내자, 명수가. 너 무너지면 아들도 힘들어져.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집에 가면 또 씩씩한 엄마가 되어야 했어요. 고된 하루 끝에
집에 돌아와 자고 있는 아들의 얼굴을 보면 눈물이 났습니다. 작은 방에서 쪼그려 자고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저는 아들의 얼굴을 조용히 쓰다듬으며 다짐했습니다. 엄마가 꼭 너 좋은 대학 보내줄게. 좋은 직장 들어가서 남들처럼 편하게 살게 해줄게. 아들은 제 희망이었어요. 세상에 남은 단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한 번도 아들에게 힘들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항상 씩씩한 엄마로 보이고 싶었거든요. 설거지를 하다 손등이 찢어져도, 다리가 붓고 통증이 와도 아들에게는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힘들어? 아니야. 우리 아들 얼굴 보면 피곤이 싹 풀리지.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뎠어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됐어요. 아들은 착한 아이였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는 아이였으니까요. 엄마, 나 이번 시험 전교 1등 했어. 우리 아들 대단하네.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조금씩 희망이 보였어요. 결국 좋은 대학에 가고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 취업했어. 우리 아들, 이제 엄마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이 순간만을 위해 살았어요. 그동안의 고생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아들이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할 때 저는 이제야 행복이 올 줄 알았습니다.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마냥 기뻤어요. 저와 단둘이 살던 아들의 곁에 가족이 한 명 더 생긴다는 것이 그렇게 행복할 수 없었어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누군가 아껴주고 사랑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벅찼습니다.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늘 걱정이 많았어요. 혹시나 아이가 외롭지는 않을까, 엄마밖에 없는 게 불편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늘 아들의 곁에 가족이 부족하다는 게 신경이 쓰였거든요. 어린 시절 아들이 유치원에 다닐 때였습니다. 엄마, 친구들은 다 아빠랑 같이 놀러 간대. 그래? 우리 아들은 엄마랑 가면 되잖아. 근데 엄마랑만 가는 거 이상하대. 그때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날 밤 아이가 잠든 얼굴을 보며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래서 더더욱 아들의 결혼 소식이 반가웠어요. 이제는 아들도 자기만의 가정을 이루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갈 테니까요. 며느리와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예의 바르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처음 인사를 나누던 순간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조금 떨리는 마음으로 아들의 손을 잡고 들어오는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단정한 옷차림에 밝은 미소를 띠고 있는 며느리를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얼마나 예쁘고 고맙던지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네. 그래, 우리 사이좋게 잘 지내자고. 며느리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옆에서 흐뭇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는 걸 보니 더 기뻤어요. 우리 아들이 저렇게 사랑스럽게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도 새로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날 뻔했어요. 어느새 제 아들도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주고 싶은 남자가 되었구나 싶었거든요. 아들의 결혼식 날 저는 누구보다 행복했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단상에 선 며느리를 보는데 마치 제 친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믿음직한 얼굴로 며느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신부 입장 음악이 흐르고
며느리가 아들의 곁으로 걸어갔어요.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순간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고, 제게는 딸 같은 며느리가 생겼어요. 결혼 후 저는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끼고 싶었어요.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잘해줘야지. 그래야 아이도 우리 집에 오는 게 편할 거라는 생각으로요. 처음에는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저는 종종 반찬을 해다 줬고, 며느리는 고맙다며 환하게 웃으며 받아줬어요. 어머니, 너무 맛있어요. 이런 반찬을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하세요? 아이고, 별거 아니야. 우리 아들 먹으라고 만든 거니까 너도 맛있게 먹어.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흐뭇했는지 몰라요. 저는 며느리가 좋아할까 싶어 선물도 준비했어요. 결혼 후 며느리 첫 생일이 다가올 때쯤 며느리한테 뭘 해주면 좋을까 고민했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이것저것 구경하며 며느리한테 어울릴 만한 명품 가방을 골랐어요. 이게 괜찮을까요? 어머니, 이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점원이 추천해 주는 걸 보니 마음에 쏙 들었어요. 기쁜 마음으로 가방을 사서 며느리에게 선물했어요. 우리 며느리 생일인데 이거 선물로 준비했어. 어머, 어머니 이걸 저한테요? 그럼 우리 딸 같은 며느리인데 당연히 해줘야지. 며느리는 활짝 웃으며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저는 며느리를 위해 작은 선물도 챙기고 맛있는 반찬도 해주면서 정을 쌓아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들에게서 이상한 말을 들었습니다. 엄마, 근데 집사람이 엄마가 만들어준 반찬을 잘 안 먹어.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줄 때는 잘 먹는다고 하던데. 냉장고에 넣어놓고 한 번도 안 먹고 그냥 버렸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고민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럼 그동안 고맙다고 한 건 뭐였지? 내가 괜한 짓을 한 걸까? 손수장을 보고 정성껏 만들었던 반찬들이 그대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니 속이 상했어요. 업보다 저한테 직접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버렸다는 사실이 더 서운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 집에 갔다가 냉장고를 열어보니 제가 가져다 준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상해버린 것들도 있었어요. 아무도 손대지 않은 음식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곧 할머니 되실 것 같아.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뭐? 정말이야? 응, 병원 가봤는데 아기 생겼대. 그 말을 듣자마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고 있다가 겨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축하한다. 정말 축하해. 그날 밤 저는 감격스러워서 잠을 설쳤어요. 밤새도록 뒤척이며 이런저런 생각을 했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며느리와 통화를 하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입덧은 안 심해? 조금 힘들긴 한데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 힘들면 언제든 말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줄게. 며느리는 처음엔 감사하다며 웃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정성을 다해 챙겨주고 싶었어요. 임신 초기에 먹으면 좋은 음식들을 찾아봤습니다. 미역국이랑 연어가 좋다던데 좀 해다 줘야겠다.
장을 보고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며느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며느리는 고맙다며 웃었어요. 그 모습이 그렇게 뿌듯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며느리가 편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아기 태어났어. 건강해.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이야? 우리 손자야? 응. 지금 산부인과야. 엄마도 얼른 와. 그날 저는 평생 가장 기쁜 마음으로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병실에 들어가 보니 며느리는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손에는 작은 생명을 품고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손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아기를 쓰다듬었습니다. 작고 소중한 손가락, 살며시 움켜쥐는 손, 눈물이 저절로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지쳐 보였지만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손자 보니까 어때요? 아이고, 우리 예쁜 손자. 건강하게 태어나줘서 고마워.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확고한 결심이 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래전부터 모아둔 돈을 떠올렸습니다. 사실 저는 몇 년 전부터 비상금을 조금씩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이 힘들어할 때, 필요할 때 써야겠다는 생각에서요. 시장 장사를 하면서, 식당에서 일하면서 조금씩 아껴 모았던 돈. 그 돈이 500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말하지 않고 그냥 혹시 몰라 따로 보관해 두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돈을 꺼내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산후조리원이 비싸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요즘은 출산 후에 조리를 잘해야 한다고들 하더라고요. 며느리의 병실에 찾아갔어요. 며느리는 피곤한 얼굴로 누워 있었지만 손자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고생 많았어. 어머니, 괜찮아요. 금방 나아질 거예요. 그래도 몸조리를 잘해야지. 그래서 말인데.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내서 며느리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산후조리원 가는데 보태 쓰라고. 며느리는 깜짝 놀란 얼굴이었어요. 어머니, 이럴 필요 없어요. 저희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아니야. 내가 우리 손자 건강하게 낳아줘서 너무 고맙거든. 며느리가 건강해야 우리 손자도 건강한 거야.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이 돈으로 좋은 데 가서 몸조리 잘해. 며느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 가족끼리 뭐 그런 말이 필요하니? 그렇게 저는 며느리와 손자를 위해 500만 원을 선뜻 내놓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어요. 며느리도 기뻐하는 것 같았고 우리 가족이 한층 더 가까워진 기분이었어요. 손자가 태어난 후 아들과 며느리는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들은 회사에서 더 많은 책임을 맡게 되었고 며느리는 육아와 집안일로 정신이 없었어요. 엄마, 요즘 회사에서 일이 많아졌어. 그래. 승진이라도 하나?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 팀장님이 요즘 나한테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기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흐뭇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까지 성장했구나.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게 얼마나 대견한지 몰랐어요. 그동안 아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성실하게 공부했고 취업 후에도 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아들에게서 기쁜 소식이 전해졌어요. 엄마, 나 승진했어. 전화를 받는 순간
날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뭐, 진짜야? 우리 아들 팀장이 된 거야. 응, 드디어 인정받았어. 아들의 목소리에서 들뜬 감정이 느껴졌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엄마가 이 소식 들으려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엄마 덕분이야. 항상 믿어줘서 고마워. 그 순간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혼자 힘들게 아들을 키우던 시절, 아들이 밤새워 공부하던 모습, 첫 월급을 타서 제 손에 용돈을 쥐어주던 순간, 그 모든 시간이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것만 같았어요. 아들은 승진을 하면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더 넓고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게 되었습니다. 기존보다 훨씬 넓은 아파트였어요. 손주도 크고 있으니 더 넓은 공간이 필요했죠. 엄마, 이사 가면 꼭 한번 와서 봐. 그럼, 당연히 가야지. 그렇게 아들은 더 좋은 환경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한 후 아들과 며느리는 집들이를 하기로 했어요. 직장 동료들과 친척들을 초대해 새 집에서 첫 인사를 하면서 승진턱을 내는 자리였죠.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들이 하기로 했는데 너무 부담돼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 그럼 내가 도와줄까? 정말요? 너무 감사해요. 며느리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고 나니 더 열심히 도와주고 싶어졌습니다. 이튿날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향했어요. 고기며 채소며 신선한 재료들을 한아름 샀어요. 큰 솥을 꺼내고 재료를 손질하고 하나하나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손이 쉴 틈이 없었어요.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음식 준비를 하고 나니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감사하다고 말해주니 기분이 좋았어요. 와, 어머니. 이거 다 만드신 거예요? 그럼 손님들이 많을 텐데 음식이 부족하면 안 되지. 며느리는 활짝 웃으며 감탄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힘든 것도 있고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집들이를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며느리는 내게 너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의 환한 얼굴이 마냥 기뻤어요. 저는 제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집들이 이후 며느리의 태도는 확연히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부탁에서 시작되었지만 점점 당연한 일이 되어갔어요. 나는 며느리를 돕는 것이 가족을 위한 일이라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내 희생은 도움이 아니라 의무가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손주를 봐달라는 말이었어요. 어머니, 저희 이번 주말에 손주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래, 봐줄게. 어디 다녀오려고? 네,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요. 저는 손주를 돌보는 일이 반갑기까지 했어요. 작은 몸을 웅크린 채 곤히 잠든 손주의 모습을 보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탁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이제는 자연스럽게 이번 주말에도 부탁드려요. 하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주말마다 손주를 돌봐야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며느리가 아이를 데려다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요즘 너무 바빠서요. 애기 재우실 때 젖병도 소독 좀 해주시고요. 혹시 이유식도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잠시 멈칫했지만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왕 봐주는 김에 이유식까지 해주면 며느리가 좀 덜 힘들겠다는 생각에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부탁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손주를 봐주던 중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둘 다 너무 바빠서 집이 엉망이에요. 어머니가 계실 때 조금 정리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차마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뭐 이것저것 치우면 되겠지. 그렇게 시작된 집 청소. 이제는 손주를 봐주는 것뿐만 아니라 집안일까지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싱크대에는 쌓인 설거지가 가득했고 거실 바닥에는 먼지가 수북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게 고무장갑을 끼고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자 손끝이 시렸습니다. 그렇게 설거지를 끝내고 나니 고무장갑을 끼웠지만 손이 퉁퉁 불어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빨래를 개고 청소기를 돌리고 화장실까지 닦았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매번 아들네 집에 갈 때마다 자연스럽게 청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퇴근 후 집에 들어서며 내게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부엌 정리는 아직 안 하셨네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아니라 마치 해야 할 일을 안 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이제 하려고 했어. 네. 저녁 준비해야 해서요.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싱크대 앞에 서서 멍하니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마치 이 집의 식모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족을 돕는 일인가? 아니면 당연한 노동이 되어버린 것인가? 저는 서글퍼졌습니다. 하지만 그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부엌을 정리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렇게 참고 살다가 결국 저는 쓰러졌습니다. 아들네 집에서 청소를 하고 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온몸이 쑤시고 열이 펄펄 끓었어요.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머리가 핑 돌며 다시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참고 일어났겠지만 그날따라 도저히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겨우겨우 전화를 걸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엄마, 괜찮아. 병원 가봤어? 아직 몸이 너무 아파서 못 나가겠더라. 아, 그래? 아이 엄마한테 얘기해 볼게. 잠시 후 며느리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솔직히 기대했습니다. 어머니, 많이 아프세요? 몸살이 심하게 났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도 차가웠습니다. 병원 가시면 되죠.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해줬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렇게 반찬을 해다 주고 손주를 봐주고 집 청소까지 했는데 제가 아프다고 하니 병원 가면 된다는 무심한 한마디뿐이라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했던 모든 노력들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몸을 추스르고 며칠이 지난 후 내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나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잘 지내지? 아, 엄마, 미안해. 오늘 정신이 없어서 전화 못했어. 그래. 바쁜 건 알지. 근데 혹시 며느리는? 아, 잠깐만. 여보, 오늘 우리 엄마 생신이야. 그 뒤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 말이 너무나 섭섭하게 느껴졌습니다. 내 생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도 서운했지만 그보다 더 서운한 건 무심한 태도였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쌓여왔던 서운함과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고 편안했지만 저는 차마 그 분위기에 맞춰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자 그동안 참고만 있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입술을 꾹 깨물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뗐어요. 아들아, 엄마, 이제 좀 힘들다.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하려 했습니다. 괜히 감정적으로 나섰다가 오히려 아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서운한 기색을 감추려 했어요. 하지만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한순간 말을 잃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왜, 무슨 일인데? 하고 가볍게 물었을 텐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들도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한 것 같았습니다. 잠시의 침묵 후 아들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가 힘들다는 거야, 엄마? 저는 한숨을 쉬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를 위해 해줬던 모든 일들, 손주를 돌보고 반찬을 해다 주고 청소까지 도맡아 했던 날들. 그리고 내가 아파서 몸져 누웠을 때조차 아무렇지 않게 병원 가시면 되죠라고 했던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까지. 내가 아픈 몸을 이끌고도 집 청소를 하고 손주를 돌보고 설거지를 했던 날들을 떠올리며 말을 잇자니 제 신세가 한탄스러웠습니다.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가 몸이 전처럼 안 따라준다. 아들은 처음에는 말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10초, 20초 묵묵히 듣던 아들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결국 아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엄마, 그걸 왜 이제야 말해?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들, 나는 그냥 며느리가 힘들까봐 그랬어. 힘들까봐? 그럼 엄마는 안 힘들어?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동안 저는 오직 며느리를 배려해야 한다고만 생각했어요. 저는 시어머니니까, 저는 어른이니까, 저는 이해해야 한다고. 하지만 정작 저를 배려해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걸 아들이 지적하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 지금 당장 집에 갈게. 아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말렸습니다. 아니야. 그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하지만 아들은 이미 결심한 듯 했어요. 아니, 이건 해결을 해야 해. 엄마가 더 이상 이렇게 살게 둘 수 없어. 저는 불안했어요. 이러다가 또 괜히 싸우는 거 아닐까?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전화를 끊자마자 곧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운전을 하는 내내 손에 힘이 들어가 핸들을 꽉 움켜쥐었고 턱은 굳어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엄마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어요. 아들아, 엄마, 이제 좀 힘들다. 평소엔 밝던 엄마의 목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지쳐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참아왔을 엄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손주를 봐주고 반찬을 해다주고 청소까지 도맡아 했는데도 당연한 듯 받아들이던 며느리. 그리고 엄마가 아프다고 했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병원 가시면 되죠. 라고 했던 차가운 태도까지. 그 생각이 들자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던 며느리는 평소처럼 태연한 얼굴이었습니다. 여보, 왔어?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할 듯 끌어올랐어요. 우리 얘기 좀 하자. 며느리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의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무슨 얘기? 엄마 이야기야. 그 말을 듣자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어?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너 엄마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 순간 며느리는 어이없다는 듯 피식 웃었습니다. 또 무슨 얘기를 들었길래 그래? 그 말에 아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너 우리 엄마를 그냥 집안일 해주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야? 뭐?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엄마 당신 힘들까봐 반찬 해다 주고 손주도 돌봐주고 청소까지 해줬는데 당신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 며느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거야. 그냥 도와주신 거잖아. 아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도와주신 거라고? 당신이 한 일들이 뭔지 제대로 기억은 하고 있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래? 잘못? 하나하나 다 말해줘. 엄마가 당신 생일 선물로 뭐 사줬는지 기억은 나? 그게 명품 가방이었잖아. 그래. 그런데 그 가방 어디 갔어? 그게 나는 안 들고 다닐 것 같아서 그냥 그냥 뭐? 중고로 좀 팔았어. 그 순간 아들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대단하다 진짜. 엄마가 당신 생일이라고 고민해서 고른 선물이었어. 그런데 내가 한 일은 뭐야? 받아놓고 바로 팔아버렸다고? 그냥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랬어. 그럼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이라도 했어야지. 필요 없으면 필요 없다고. 그런데 당신 한 짓은 뭐였어? 엄마 앞에서는 고맙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중고로 내다 팔았잖아.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니,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 그럼 뭐였는데? 엄마는 내가 기뻐할 줄 알고 자기 형편 생각도 안 하고 힘들게 돈 모아서 사준 거야. 그걸 중고로 팔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리고 당신은 엄마한테 선물한 적 있어?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출산했을 때 엄마가 뭘 해줬는지는 기억해? 엄마가 당신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500만 원 줬어. 내가 준 것도 아니고 엄마가 평생 허리띠 졸라매면서 모은 돈이야. 그런데 당신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어? 당연한 듯이 받아놓고 그 뒤로 엄마한테 제대로 된 감사 인사 한 번 했어? 며느리는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물론 고맙긴 했지. 그런데 뭐? 고맙긴 했는데 뭐? 당신 지금까지 엄마한테 제대로 해준 게 뭐야? 500만 원 받았으면 최소한 엄마 생일날 전화 한 통이라도 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건 깜빡하고 있었어. 깜빡해서 엄마 생일날 그래요 한마디 한 거야? 며느리는 당황한 듯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찬 엄마가 내가 좋아할까 봐 직접 만들어서 몇 번이나 가져다 줬지? 그 반찬들 어디 갔어? 말 못하겠어? 내가 봤어. 당신이 싹 다 버린 거.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게 그냥 우리랑 입맛이 안 맞아서. 입맛이 안 맞으면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어머니, 저희는 이거 잘 안 먹어요라고.
그런데 내가 한 짓은 뭐야? 받아놓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상하면 버리기. 그리고 엄마한테는 고맙다고 하고? 이게 내가 말하는 가족이야?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쉬고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집들이. 그때 엄마가 내가 힘들까봐 도와준 거 기억나? 그때 한 번으로 끝났어야 했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그 이후로 계속 엄마한테 부탁만 했잖아. 그건 어머니가 먼저 도와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래, 처음에는 엄마가 먼저 해주셨겠지. 하지만 그 이후로는 너는 점점 당연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 아들의 목소리가 떨릴 정도로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우리 집안일까지 해줬으면 최소한 고생 많으셨다는 말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한 말이 뭐였어? 부엌 정리는 아직 안 하셨네요. 그게 할 소리야? 그게 그런 뜻은 아니었어. 아니면 뭐야? 엄마가 우리 집안일까지 챙기는 게 당연했어? 아들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가 집 청소까지 도와줬으면 최소한 용돈이라도 드렸어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널 위해서 한 게 얼마인데? 넌 엄마한테 뭘 해줬는데? 용돈 한 번 드려본 적 있어?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봤어?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뭔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은 듯 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집에 안 오실 거야. 너도 더 이상 부탁하지 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한테 연락하지 마. 엄마는 이제 우리 집 일 안 하셔. 여보, 그건 너무. 너무해. 너는 엄마한테 얼마나 너무했는지 몰라? 아들은 씁쓸하게 웃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알아서 해. 그 말을 끝으로 아들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며느리는 혼자 거실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며느리는 자기 행동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화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그렇게까지 희생했는데 며느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제대로 된 감사 인사 한 번 하지 않았어요. 아들은 아침 일찍 장인어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웬일이냐? 좀 뵙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무거운 기운이 감돌자 장인은 순간 긴장한 듯 했습니다. 그래, 어디서 볼까? 처갓집으로 가겠습니다. 1시간 후 아들은 장인의 집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인은 차를 한 잔 따라주며 물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데 그러냐? 아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님, 엄마가 그동안 며느리한테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장인은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들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아이 엄마한테 따졌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이제 우리 집에 오지 않으실 겁니다. 장인은 아무 말 없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쉰 뒤 굳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뭐라고 하던가? 할 말이 없었죠. 결국 아무 말도 못 하더군요. 장인은 두 손을 꽉 쥐며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장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장인은 바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지금 어디냐? 며느리는 전날 있었던 일 때문에 불안한 기분으로 집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낮게 깔린 목소리를 듣자 직감적으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아, 아버지 저 집에 있어요. 당장 우리 집으로 와라. 지금 당장. 왜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지금 말하기 싫다. 와서 직접 들어라. 며느리는 당황한 채 급히 차를 몰고 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장인은 소파에 앉아 딸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장인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시어머니한테 그동안 어떻게 행동했는지 내 남편한테 다 들었다.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장인은 분노를 억누르며 한마디 한마디 무겁게 내뱉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죄송하다고. 이제 와서 내가 제일 나쁜 건 뭔지 아냐? 장인은 한숨을 크게 쉬고는 더욱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너, 내 시어머니가 아팠을 때 뭐라고 했어? 병원 가시면 되죠. 이랬다면서. 장인은 손바닥으로 소파 팔걸이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그게 할 말이야. 내가 사람이냐? 아버지, 죄송해요. 죄송할 짓을 왜 했냐?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인은 한숨을 내쉬며 덧붙였습니다.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들 시어머니는 다 희생하면서 해주신 거야. 며느리는 이제 제대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잘못했다. 그럼 당장 시어머니한테 가서 빌어라. 무릎 꿇고 용서 빌어라.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행동하지 마라. 내가 다시 한 번 더 그런 모습을 보이면 난 내 딸이라고 생각 안 할 거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아버지. 바로 가서 사과드릴게요. 며느리는 차를 몰아 명숙 씨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도착한 후 현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려던 순간 손이 덜덜 떨려서 쉽게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걸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해주는 희생을 사랑이라고 착각했고 정작 자신은 그 사랑을 짓밟고 무시했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두 눈을 질끈 감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기까지 몇 초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명숙 씨가 현관문을 열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명숙 씨의 표정은 무표정했습니다. 차갑게 굳어있는 얼굴에서 아무런 감정도 읽히지 않았어요. 한때는 따뜻하게 맞아주시던 시어머니였는데 지금은 그 따스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 하나만으로도 며느리는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당연하게 베푸신 희생은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걸.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니께서 얼마나 힘드셨을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대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명숙 씨는 그런 며느리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아주 긴 시간 동안 그 고요한 침묵 속에서 며느리는 더욱 두려워졌습니다.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제가 너무 몰랐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하지만 명숙 씨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손을 뻗어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문 앞에 그대로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모든 걸 되돌리기엔 너무 늦었다는 걸. 며느리는 문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불었지만 일어설 기운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바닥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결과를 만든 건 다름 아닌 자신이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시어머니의 희생을 받아들였고 감사해야 할 순간에도 무심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게 된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스스로를 탓하며 흐느꼈습니다. 지금껏 당연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시어머니가 보내던 마지막 기대였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한참을 무릎 꿇고 있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이미 닫힌 문은 다시 열릴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섰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음을 그제야 비로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않을 거야. 그 후에도 몇 번이나 전화가 왔지만 저는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 한 번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여전히 답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메시지는 끊임없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어머니, 부디 한 번만 제 말을 들어주세요. 휴대전화 화면에는 연달아 도착하는 메시지들이 가득 쌓여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을 빤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몇 번이나 울리던 전화벨도 수십 통의 문자도 이제는 내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몇 년 동안 쌓여온 서운함과 상처는 문자 몇 줄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느리는 내가 당연히 희생해야 하는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내가 해준 모든 일들을 고마워하기는커녕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했어요. 반찬을 만들어주고 손주를 봐주고 청소까지 해도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언제나 어머니, 이거 좀 해주세요. 어머니, 이것도 좀 부탁드려요였습니다. 나는 결국 조용히 휴대전화를 꺼두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먼저 연락을 기다릴 필요도 기대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의 연락을 받지 않은 채 며칠이 흘렀습니다. 며느리의 연락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가 오고 문자가 쏟아졌지만 이제는 가끔 며칠에 한 번씩 오는 정도였습니다. 나는 여전히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 번 닫아버린 마음을 다시 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내 마음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너무 많이 참고 너무 많이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도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어느 날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손주가 손을 꼭 잡고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시간 좀 괜찮아? 나는 말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거실에 앉은 아들은 조심스러운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며느리가 너무 늦게 후회했어.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따뜻한 차를 따라 아들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아들은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도 지금 많이 힘들어해. 엄마가 용서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어. 나는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살고 싶지 않다. 아들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는 그동안 너무 많이 참고 너무 많이 희생했어. 그런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어.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가 후회하는 건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전처럼 다시 돌아갈 수는 없어. 아들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마음 이해해. 며느리도 이번 일을 통해 많이 배웠을 거야. 하지만 그래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아, 용서와 예전으로 돌아가는 건 다른 일이야.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싶다.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주가 내게 다가와 두 팔을 벌렸습니다. 할머니, 안아주세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손주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손주의 작은 체온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 이 아이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 되는 거야. 그 후로도 며느리는 몇 번 더 연락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예전처럼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과 손주가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내며 소소한 행복을 나누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며느리를 미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예전처럼 가깝게 지낼 생각도 없었습니다. 이제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내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